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BT 시험 체험하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시험 보러 가시면 시험실에 입실하셔서 좌석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응시 번호와 성명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 좌석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알림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응시자 신분이 확인되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시험 시작 10분 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요거를 상당히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신분 확인 완료 팝업 확인 버튼입니다. 이것을 시험 시작 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결시 처리됩니다. 아무리 가서 앉아 계셔도 시험을 보셔도 0점 처리됩니다. 결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험 시작 10분 전에 이 메시지가 나오면 부지런히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응시자 신분 확인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화면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임박하면 감독관이 들어오셔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적 내시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모의고사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번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9인 이내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번 주간보호센터, 2번 단기보호, 3번 노인요양시설, 4번 치매안심센터,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입소자 9인 이내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경우는 시설급여에 해당이 되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두 가지가 있죠. 먼저 1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또 9인 이내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9명이죠. 입소자 9인 이내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렇게 가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일에 적응이 빠르다, 2번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르다, 3번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려 한다, 4번 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립심이 강해진다. 5번 매사에 신중하고 결단력이 빠르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려 한다가 정답이죠. 네,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일에 적응은 느리세요. 또 변화에 대한 적응도 느리죠. 3번은 맞는 말입니다. 네,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려 한다. 네, 이 내용이 옳은 내용이고요. 4번에 보시면 일에 대한 자신감, 자립심은 약해지십니다. 또 5번에 매사에 신중하고 요건 맞습니다. 대신에 결단력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하기, 2번 몸단장, 3번 취사, 4번 청소 및 주변 정돈, 5번 외출 시 동행.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 몸단장입니다. 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죠. 신체 활동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 수험생께서는요, 문제 푸실 때 문제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신체 활동, 그럼 몸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몸 단장이 되는 것이고요. 말벗하기는 정서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또 취사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밥솥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 활동이 아닙니다. 그럼 신체 활동이 되려면 식사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식사 도움은 어르신 입에 신체에다가 식사를 넣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되고, 취사라고 하는 것은 밥을 하는 것이죠. 밥을 하는 건 어디다 할까요? 밥솥에다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우리 주부님들의 일상생활이죠. 3번하고 4번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외출 시 동행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죠. 외출. 우리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많이 움직인다 것이죠.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몸단장입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옳은 것은 1번 관절 구축 예방, 2번 비위관 삽입, 3번 욕창 드레싱, 4번 흡인, 5번 관장.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 관절 구축 예방입니다. 어르신 스트레칭을 열심히 시켜드리고 또 능동적인 관절 운동이다. 그거는 스스로 움직이시는 운동입니다. 그렇게 움직이시기만 해도 관절 구축이 많이 예방이 됩니다. 요거는 요양보호사님께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대신 2, 3, 4, 5번은 의료인이 시행하는 의료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5번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정보 전달자, 2번 관찰자, 3번 숙련된 수발자, 4번 동기유발자, 5번 옹호자.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이죠.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 누가 편들어 주겠습니까? 요양보호사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옹호자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6번 다음 사례에서 지켜야 할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거동이 불편한 박씨 할아버지는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과 통화를 못하고 평소에는 늘 외롭게 지내고 있다.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어르신이 휴대전화로 개인적인 통화를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7번 다음 중 노인 학대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성적 학대 와상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태반히 한다. 2번 정서적 학대에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3번 정서적 학대에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4번 경제적 학대에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5번 자기 방임,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정서적인 학대죠. 친구, 친지 오시면 이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대화도 하시고. 하지만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은 정서적인 학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와상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태만히 한다. 요거는 방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성적인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어서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픈 노인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내버려 둔 거죠. 이것도 역시 방임으로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는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해요. 그러면은 요거는 뭔가 의도성이 있고 대상자를 일부러 이렇게 시설에다가 맡기고 그냥 전화번호도 막 바꿔버리고 이런
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6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새는 자기방임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스스로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자기방임이고요. 이건 가출해도 누가 찾지 않습니까? 가족이요.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건 방임인데 여기는 가족이 찾지 않기 때문에 방임이 되는 거고 자기 방임은 스스로가 식사를 거부한다든지 식사를 안 드신다, 또 약도 안 드시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않으신다. 본인이 스스로가 뭔가 본인 스스로를 내버려 두는 이런 상태가 자기 방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출해도 찾지 않는 내용은 방임이다로 보시면 됩니다. 8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목욕하기 싫어하는 대상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2번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 3번 다른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4번 못 본 척하고 넘어간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의 상태를 이해시킨다. 정답은요? 1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목욕하기 싫어하는 대상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도 신고하셔야 되고 자녀분이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도 신고하셔야 되고 또는 의심이 가는 상황일 때도 신고하셔야 되는데 우리 어디다 신고할까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이게 안 나왔다 그러면 경찰서 이렇게 두 가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9번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와 통증 예방을 위해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2번 같은 동작을 2에서 3회 반복시킨다. 3번 다양한 동작을 계속 바꿔가며 한다. 4번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 5번 동작을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님 신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 상당히 중요한데요.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하셔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같은 동작은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해주시는 게 적절하고요. 그리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 또 쉬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3번처럼 다양한 동작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작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통증 느낄 때까지 하시면 근육 혹은 인대가 손상될 수가 있으니 시원할 정도까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동작은 또 너무 빠르게 하시면 안 되세요. 천천히 안정된 자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에 대한 결과를 중시한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2번 조심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내향성의 증가, 5번 의존성의 증가. 정답은요? 2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결과를 중요시하고 또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져서 매사에 굉장히 신중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조심성의 증가라고 합니다. 11번 폐결핵 치료와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접촉성 감염이므로 손만 잘 씻으면 된다. 2번 기침이 멈추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3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실시한다. 4번 약이 많을 경우 양을 줄여서 복용한다. 5번 감염 대상자와 접촉 시 즉시 검사를 받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폐결핵인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항생제와 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비타민 등의 약 등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한 주먹씩 드시는데 이러다 보면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다 보니 간 기능이 손상될 수가 있어서
간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하고, 또 반드시 객담 검사를 해주셔야 하는데, 객담 검사를 하는 이유는 객담에서 결핵균이 나온다, 그런 경우는 전염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약이 효과가 잘 나타나고 또 약 복용을 계속했을 때는 객담에서 결핵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도 하실 수가 있고 전염성도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는 잊지 말고 꼭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검사로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폐결핵은 접촉성 감염병이 아니라 호흡기 감염병이죠. 그래서 마스크도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기침이 멈추면 약 복용을 중단하시면 안 되세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약물 중에 하나가 폐결핵 약물입니다. 내성이 생겨버리면 약이 이 폐결핵균에 듣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약을 복용하는 것만이 폐결핵 치료의 유일한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4번처럼 약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줄여서 복용하시면 약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또 5번처럼 감염 대상자와 접촉했다 해서 즉시 가시면 이제 보건소나 병원에서는 2주 후에 오라고 얘기를 해주죠. 바로 엑스레이상에서나 피검사에서는 바로 나오질 않거든요. 2주에서 보통 1개월 후에 이렇게 검진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12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심박출량 증가, 2번 심박동수 증가, 3번 심장의 탄력성 저하, 4번 정맥의 순환 능력 증가, 5번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 심장의 탄력성 저하입니다. 심혈관계는 심장과 혈관, 혈액의 관계인데요. 심장이 약간 이제 비유가 되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맞고요. 심박출량은 감소됩니다. 심박동수도 감소되고 정맥의 순환 능력도 감소되고 또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도 역시 감소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골다공증 있는 노인 대상자에게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은 1번 줄넘기, 2번 산책, 3번 요가, 4번 에어로빅, 5번 수영. 정답은요? 네, 2번 산책입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뼈에 골밀도가 낮아져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그러한 질환을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장 효과가 있는 운동이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고 골밀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책이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 줄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실금 있거나 할 때는 이제 복합성 요실금일 때 요실금이 악화될 수 있고요. 요가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이제 근육 경직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하시면 또 안 되시는 내용인데, 골다공증에는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에어로빅도 관절이 좀 무리가 갈 수 있고, 수영 같은 경우는 체중 부하 운동은 아니고요.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노인분들에게 좋은 운동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이 나오면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경우에 좋은 운동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도가 넓어진다, 2번 소변이 금방 나온다, 3번 소변을 잘 참는다, 4번 기침을 할 때 소변이 나온다,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가 정답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으로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이런 비대증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야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밤에 자주 화장실 가다 보면 또 낙상 위험도 있겠죠. 또 요도가 좁아지니까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고 바로 나오지 않아요. 힘을 주어야 나오고요. 또 참기 힘든 경우도 많고, 또 4번 같은 경우는 기침할 때 소변 나오는 것은 이제 요실금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 증가, 2번 근육량 증가, 3번 피하지방 감소, 4번 잦은 체위 변경, 5번 변비. 정답은요? 3번 피하지방 감소입니다.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으로는 피하지방이 감소되면서 지지해주는 쿠션의 역할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욕창이 더 잘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살하고 뼈하고 거의 맞붙어 있다 보니까 지지층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욕창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은 아닙니다로 보시면 되겠죠. 16번 옴 환자 접촉한 후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겨드랑이가 가려울 때 대처 방법은 1번 샤워를 한 후 로션을 바른다. 2번 엑스레이를 찍어본다. 3번 의류는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한다. 4번 요양보호사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는다. 5번 손가락 사이 겨드랑이 등 접히는 부분에만 연고를 바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는다입니다. 자, 접촉을 했고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가렵고 합니다. 이러면 가족이 모두 요양보호사님하고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는 내용이 맞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로션 가지고서는 안 되세요. 옴 전용 로션이 있습니다. 처방받아서 바르시면 되겠고, 대신에 얼굴을 제외한 목 아래쪽으로 전신, 요 아래쪽으로는 꼼꼼히 다 발라주시고 밤에 바릅니다.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 바르고 아침에 샤워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날 입었던 옷과 침구는 다 모두 이제 새 것으로 어르신 샤워 후에 새 것으로 갈아입으시고 그 다음에 이날 밤에 입었던 전날 입었던 옷과 침구는 다른 의류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바르고서 바로 주무시게 되거든요. 이날 새 옷을 안 입으셔도 돼요. 이날은 그냥 옷을 입으시고 침구도 그리고 그 다음날 뜨거운 물로 55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로 이제 세탁을 해주시면 사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옴과 접촉했던 이 의류하고 시트까지 이불까지 같이 세탁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샤워 후에는 새 것으로 새 옷으로 또 새 이불로 깨끗이 빨아놓은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1주 후에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완치 판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면 통증이 없어진다. 2번 가려움증은 없다. 3번 세균성 질환이다. 4번 병소를 긁지 않는다. 5번 과거 풍진을 앓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병소를 긁지 않는다입니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1번처럼 통증은요, 바로 없어지면 좋지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또 가려움증은 없을까요? 보통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균성 질환이 아니라 이거는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과거에 풍진 아니고 이제 수두를 앓았던 그런 분들에게 신경절에 남아있다가 면역이 약해지면서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은 1번 소화불량, 2번 체온 상승,
3번 식은땀, 4번 맥박 감소, 5번 호흡 증가. 정답은요? 네, 3번 식은땀입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혈중 내에 당이 올라갔을 때 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경과가 되면 가장 이제 30분 정도 나오기 시작해서 당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1시간 정도 되면 거의 최고조를 찍습니다. 당이 둥둥둥둥 이제 혈중 내에 떠다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슐린이 이때 분비가 되면서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이렇게 혈관벽에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이 섭취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쓰려고 당을 섭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있어야만 이 당이 세포 내로 혹은 근육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둘 이동을 하다 보면 당이 어떻게 됐어요? 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당을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당이 세포로 이동하는 이러한 성질을 당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다 보니까 당내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당도 떨어지고 당내성도 떨어져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당뇨병은 당을 떨어뜨려주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당이 세포 내로 유입되는 당내성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인슐린을 맞게 되면 당뇨병 대상자가 인슐린을 맞으면 당이 훅 하고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저혈당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위험합니다.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막 떨리고 심하게 배가 고프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저혈당 증상입니다. 저혈당 증상은 배가 많이 고플 때 증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3번 이렇게 식은땀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선망 치료를 위한 비약물 요법 중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사지를 제공한다. 2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3번 밤에는 불을 끄고 어둡게 한다. 4번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한다. 5번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둔다. 정답은요? 네, 2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망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선망은 갑자기 찾아오는 정신병적인 증상인데 헛것을 보고 헛소리가 들리고 또 헛것을 느끼는 이런 환각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선망이 왜 왔느냐 그러면 원인은 다양한데 이제 연세 드시면서 뇌에 신경세포들이 손상을 받으면서 이런 이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러한 요인이 있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치매가 오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갑자기 나타나고 또 치료가 그래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에게 이거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선망인데요. 일단 약물 치료를 끝내고 나면은 일정 기간 이 선망 증상들이 좀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만큼은 우리가 비약물 요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비약물 요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그 중에 하나가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가족이 와서 엄마 그러면 내가 엄마였구나. 그리고 아빠 그러면 내가 아빠였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은 자주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낯선 사람이라든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혼돈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정체성을 오히려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접촉은 줄여주시고 또 방의 불은 밝게 해주시는 것이 선망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마사지를 제공한다든지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둔다는 거는 이제 다른 내용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0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한다. 2번 수분 섭취를 줄인다. 3번 유제품 섭취를 금한다. 4번 섬유질 섭취를 제한한다. 5번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한다입니다. 네, 노인분들 건강 증진 위해서 요새들 많이 신경 쓰고 계신데요. 영양관리 방법은 동물성 지방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이고 살코기를 드셔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수분 섭취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줍니다. 금기가 아니라면 하루 섭취돼야 되는 수분량은 1.6에서 2리터입니다. 또 유제품은 매일 섭취한다로 하시면 되겠고 섬유질 섭취도 역시 권장합니다. 노인분들 변비가 있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자, 5번째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한하시면 안 되죠. 제한하시면 안 되고 보통 이제 킬로그램당 50g의 단백질 섭취량이 필요 권장량인데 이 중에 동물성 단백질로는 최소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섭취를 꼭 동물성 단백질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1번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이뇨제 복용, 2번 신경안정제 복용, 3번 고혈압 약 복용, 4번 전립선 절제술, 5번 당뇨약 복용.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립선 절제술은 성기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감소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제가 방문 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면제, 2번 칼슘제, 3번 해열 진통제, 4번 혈압약, 5번 빈혈약.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해열 진통제입니다.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은요. 편의점에서 약을 살 수 있나요? 네. 해열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 이런 것들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급하실 때는 편의점에서 이런 것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면 됩니다. 23번 노인 대상자의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연하곤란, 2번 신체 기능 증가, 3번 체중 증가, 4번 안정된 심리 상태, 5번 상처 회복 빠름.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연하곤란입니다.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왜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식사를 하실 때 잘 못 삼켜요. 그러면 영양 부족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못 삼키니까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못 드시거나 하시겠죠. 나머지는 거의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욕창 발생 부위로 옳은 것은 1번 등, 2번 청골, 3번 발등, 4번 오른쪽 어깨뼈, 5번 왼쪽 어깨뼈.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오른쪽 어깨뼈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으로 누워 계세요. 그쵸? 오른쪽으로 누워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왼쪽 편마비라서. 왼쪽은 지금 마비가 있으셔서 그쪽으로 누우시면 이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 계신 거죠. 그러면 오른쪽이 지금 눌리겠죠. 눌리게 되면 압력으로 인해서 욕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욕창은 원인이 크게 2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압력입니다. 그 다음은 또 마찰이에요. 쭉 이렇게 잡아 끌었을 때. 그래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은 체위 변경해 드려야 하고 앉아 계실 때는 그보다 더 자주 합니다. 또 마찰이 또 욕창의 원인이기 때문에 끌거나 밀거나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뼈가 눌려요. 그래서 욕창이 여기에 발생되겠네요. 25번 대상자가 균형을 잃고 낙상하여 골절이 의심될 때 이송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척추 고정판에 고정 후 이송한다. 2번 대상자를 업어서 이송한다. 3번 허리를 감싸 부축하여 이송한다. 4번 대상자를 안아 올려서 이송한다. 5번 휠체어에 앉힌 후 이송한다. 정답은요. 1번 척추 고정판에 고정 후 이송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균형을 잃고 낙상하여 외상이, 즉 골절이 의심이 되죠. 이때는 그냥 이동을 해주시면 대상자 2차 손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경우에는 척추 고정판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하고 이송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6번 벌레에 물린 부위가 빨갛게 붓고 통증, 열감, 삼출액이 나올 때 의심되는 질환은 1번 대상포진, 2번 파상풍, 3번 피부 감염, 4번 옴, 5번 건조증. 정답은요. 3번 피부 감염입니다. 벌레에 물렸는데 붓고 통증 있고 열감 있고 삼출액까지 진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올 때는 피부가 감염됐을 거다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27번 다음 중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잘못된 행동은 1번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2번 오염된 세탁물은 분리하여 세탁한다. 3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4번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는다. 5번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금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죠. 왜 재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지금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보통 격리에서 이렇게 배출 장소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재사용하진 않죠. 나머지는 잘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28번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함께 쓴다. 2번 정전에 대비해 라이터, 양초 등은 손이 닿는 곳에 둔다. 3번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4번 소화기 놓는 장소를 자주 바꾼다. 5번 난로 곁에 세탁물을 널어 놓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입니다. 기름이 이제 불하고 붙었을 때 확 타오를 수가 있거든요. 화재는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정답이고요. 기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께서는 치매가 있고 하시면 자꾸 이제 요리할 때 잊어버리시고 기억 못 하셔가지고 냄비가 탈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리를 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29번 이동욕조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표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 2번 모서리에 각이 져 있다. 3번 물을 빼는 배수 밸브 조작이 어렵다. 4번 즉시 물이 빠지지 않아야 한다. 5번 편 상태로 보관한다. 정답은요. 1번 표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 이동욕조인데요. 이동욕조는 어르신 평평한 거실이나 침대라든지 바닥에다가 놓고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그러한 욕조입니다. 그런데 표면이 너무 미끄러우면 어르신 넘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너무 좋은 내용이죠. 네, 잘 골라주셨습니다.
30번 대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 업무를 대행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대상자와 꼭 같이 가야 한다. 2번 대상자와 함께 가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미리 알린다. 3번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함께 본다. 5번 불만족하여 재요청 시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한다가 맞습니다. 3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여가 활동 유형은 주말 동안 텃밭에 물을 주고 토마토 한 바구니를 땄다. 1번 운동활동, 2번 소일활동, 3번 가족중심 활동, 4번 자기개발 활동, 5번 사교오락 활동. 정답은요? 네, 2번 소일활동입니다. 네, 텃밭 가꾸기는 소일활동에 해당이 되겠네요. 32번 다음 중 업무 보고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관적 사실을 보고한다. 2번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3번 중요한 사안은 기록하고 보고하지 않는다. 4번 근무 종료 후 한꺼번에 보고한다. 5번 업무를 잘못 수행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해결한다. 정답은요? 2번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네, 2번이 정답이네요. 33번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1번 의식이 점차 뚜렷해진다. 2번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천천히 쉰다. 3번 피부색이 점차 붉게 변한다. 4번 손발이 따뜻해진다. 5번 항문이 닫힌다. 정답은요? 네, 2번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천천히 쉬게 되죠. 임종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임종시 호흡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4번 저혈당 증상이 보이는 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1번 간 손상, 2번 뇌 손상, 3번 위염, 4번 요도염, 5번 방광염. 정답은요? 2번 뇌 손상입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네요. 식은땀 흘린다든지 어지럼증, 떨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응급처치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뇌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뇌가 필요로 한 영양소는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포도당이 부족한 상태, 당이 떨어진 상태가 저혈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부족해도 뇌손상이 오지만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산소가 부족해도 뇌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5번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전원켜기, 나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다 심장 충격 시행, 라 심장 리듬 분석, 마 전극 패드 부착.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 가마라다나입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기로 작동이 되는 것이죠.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켜지나 안 켜지나 일단은 켜봅니다. 그래서 전원 켜기가 1번. 자, 전원을 켰으면 정말 심장이 뛰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극 패드를 부착하게 됩니다. 패드 부착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이고요. 패드를 부착한 이후에는 이제 커넥터를 꽂죠. 자, 그리고 나면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해서 이 심장이 정말 뛰는지 안 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장 리듬 분석합니다. 이때는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계셔야 제대로 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심장 리듬 분석을 하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는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제세동 필요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심장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제세동입니다. 이때도 역시 대상자에게서 떨어지셔야 감전이 되지 않죠. 자, 심장 충격을 가하고 나면 반드시 그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5주기라고 하는 가슴 압박대의 인공호흡의 비율을 30대 2로 해서 5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 한 2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재분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재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필요하면 제세동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대상자 상태를 확인하시라든지 그렇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 나와주기 때문에 거기에 잘 귀를 기울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36번 노인 대상자가 만성 관절염으로 어깨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목을 대어준다, 2번 온찜질을 한다, 3번 진통제를 준다, 4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5번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요? 네, 2번 온찜질을 한다입니다. 만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어르신들께 관절염이 보통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퇴행성이다 하면 많이 써서 닳아서 생기는 그러한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만성적으로 온 것을 만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급성인 경우와 만성인 경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온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급성으로 오는 경우는 냉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별하는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2번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3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4번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5번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대장암이신 경우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드시는 것이 대장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해주시고 또 곡물 섭취는 이제 잡곡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제되지 않은 그런 통곡식을 드시면 좋은데요. 정제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섬유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곡식을 드신다. 이 내용이 더 맞는 내용이라 1번은 옳지 않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훈연식품을 섭취해 주시면 이런 것이 오히려 또 암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섭취를 줄여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동물성 식품의 섭취보다는 대장의 건강에는 식물성 식품이 훨씬 더 건강에 좋고요. 또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이 훨씬 더 대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38번 천식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찬바람에 노출시킨다, 2번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번 운동 직후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4번 찬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 5번 실내 습도를 70에서 80%로 유지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가 맞습니다. 천식 유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진먼지, 진드기, 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그런 진먼지, 진드기는 다 사멸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알레르기 소인을 없애주는 것이라서 천식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고요. 찬바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천식을 유발시키죠. 네, 찬바람에 노출시키면 안 되시고요. 또 운동 직후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고 그리고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또 찬 음료수도 역시 오히려 천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실내 습도는 보통
40에서 60%가 가장 적절합니다. 오히려 또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천식 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습도는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39번 공복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따뜻한 홍차나 녹차를 제공한다. 2번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3번 수면제를 복용한다. 4번 저녁 식사를 많이 권한다. 5번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공복감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복도 해소를 하지만 또 필수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좀 잘 오시게 되기 때문에 따뜻한 우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한 침대 머리를 낮춘다. 2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3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4번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넣어 지지해준다. 5번 침상머리를 올리고 오른쪽을 밑으로 약간 옆으로 눕힌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침상머리를 올리고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히는 자세가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적합한 식사 자세로 보시면 됩니다. 왼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건강합니까? 그러면 오른쪽이 건강하죠. 그래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불편한 쪽을 밑으로 하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눕힌 상태로 식사를 드시는 것이 사례가 안 걸리고 편하게 식사를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41번 사례 걸리기 쉬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빨리 먹도록 한다. 2번 식사 전 신맛이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번 국이나 물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인다. 5번 고개를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로 먹인다. 정답은요? 4번 국이나 물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인다 입니다. 살에 걸리기 쉬우신 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 입이 마르고 건조하신 경우에 이렇게 수분이 적은 음식 같은 경우는 살에가 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하신 상태로 식사를 하시면 음식도 잘 섞이고 또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경관 유동식을 제공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영양액을 뜨겁게 준비한다. 2번 영양 주머니에 영양액을 가득 채운다. 3번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4번 고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한다. 5번 영양액이 역류되면 즉시 비위관을 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주셔야 되겠죠. 의식이 없다 해도 이분이 들으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요양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상자분에게 어르신 식사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 끝났으면 어르신 끝났습니다. 이제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하고 눕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시작 끝을 알려주시고 나갈 때 인사도 꼭 해주셔야 되겠죠. 43번 경구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약은 가루로 만들어 먹인다. 2번 약병은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쥔다. 3번 색이 변한 약물은 잘 흔들어 먹인다. 4번 병뚜껑 안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5번 알약은 병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정답은요? 네, 2번 약병은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쥐어주시면 되겠어요.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라주셔야 라벨이 젖지 않고요. 이렇게 약이 묻으면 또 이름이 지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붙은 쪽을 잡고 붙은 쪽을 쥐고 따라주시는 것이 맞고요.
1번처럼 이렇게 알약이 있는데 요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약은 가운데 분할선이 있는 이러한 약은 가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알약을 모두 다 가루로 만들어 먹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 경우만 가루로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색이 변한 약물은 변질이 된 거라서 이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색이 변했으면은 이거 드시면 안 되세요. 자, 잘 흔들어 먹인다. 이거 어디서 보신 걸로 기억을 하셔서 혹시 이걸로 고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잘 흔들어 먹이는 경우에 물약은 색이 변한 약물이 아니라 물약을 이 위아래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물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색이 변한 약물은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주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4번처럼 병뚜껑 안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놓아주시면 바닥에 세균이 많은데 이러한 세균들이 이렇게 병뚜껑 안쪽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세균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항상 병뚜껑은 뚜껑의 윗면이 바닥으로 가도록 그렇게 놔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알약은 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내시면 세균이 마구마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뚜껑에 일단 제일 먼저 뚜껑에 덜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옮겨주신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쪽 결막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2번 위쪽 결막낭 위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3번 아래쪽 결막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4번 아래쪽 결막낭 위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5번 동공에 직접 짜넣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아래쪽 결막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가 정답이죠. 요 내용은 이제 안연고입니다. 연고기 때문에 쭉 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에다 넣을까요? 하면 아래쪽 결막낭입니다. 하부 결막낭, 하안검, 아랫눈꺼풀 다 똑같은 말이고요. 눈은 방향이 있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2cm 정도 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약품과 보관 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알약,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2번 물약,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보관한다. 3번 가루약, 습한 곳에 보관한다. 4번 안약, 냉장고에 보관한다. 5번 시럽, 잘못 따른 약은 다시 병에 넣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알약,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입니다. 약품 보관 방법 중요하죠. 약을 보관할 때는 대원칙이 있는데 그늘지고 건조한 곳이면 좋으세요. 그래서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가 이제 냉장고가 많은데 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아서 약을 보관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이제 일부 있고요. 인슐린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항생제 같은 경우가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늘지고 건조한 곳,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약 같은 경우가 그늘지고 건조한 곳 맞고 물약은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여기는 보관 장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루약 같은 경우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습한 곳은 또 피해 주셔야 하고요. 또 안약도 냉장고는 피해 주시고 시럽 같은 경우는 잘못 따른 경우 다시 병에 넣으시면 변질 우려가 있어서 버린다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배설 요양보의 일반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항문은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2번 배설을 하면 모아서 한꺼번에 치운다. 3번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4번 낙상 예방을 위해 이동변기 사용을 적극 권유한다. 5번 걸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화장실에 혼자 가게 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네, 너무 좋은 내용이죠. 이 내용은 어르신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항문을 닦는 방향은 뒤에서 앞으로 하시면 이제 요로 감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서 뒤로 닦는다. 요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서 뒤로 닦는다. 네,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2번 같이 배설한다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치워주시면 네, 냄새 납니다. 그래서 네, 바로바로 치워주셔야 되겠죠. 4번에 보시면 낙상 예방을 위해서 이동변기 사용을 적극 권유한다. 이러시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다 보면은 결국에는 와상이 되세요. 그래서 걸어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화장실 사용을 권유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동변기 사용을 하시는 경우는 혹시라도 밤에 낙상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적극 아무 때나 다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걸을 수 있는 대상자라 해서 화장실에 혼자 가게 해주시면 또 위험할 수 있어서 같이 동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7번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2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한다. 3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 놓는다. 4번 배뇨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계속 지켜본다. 5번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대상자 화장실 이용할 때 조명을 어둡게 하시면 낙상 우려가 있어서 안 되시고요. 항상 밝게 해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3번에 화장실 바닥에 이렇게 작은 매트 깔아 놓으시면 오히려 넘어질 수 있어서 안 되고, 또 배뇨하는 동안에 바로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면 자, 누구라도 이를 제대로 보시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께 여쭤봐서 어르신 잠시 제가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이제 비상벨을 손에 쥐어준다든지 응급상황 시에 알려줄 수 있도록 벨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르신이 위험한 상황에서 네,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5번 같은 경우에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잠금장치 풀어두시면 이거 과당하십니다. 안 되죠. 자, 잠금장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고 내릴 때는 항상 잠금장치를 잠궈둔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8번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번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린다.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3번 방수포를 깐다. 4번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운다. 5번 무릎 덮개로 늘어뜨린 후 바지를 내린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입니다. 요양보를 제공할 때요. 항상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대상자 확인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가장 우선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주시고 또 방수포를 깔고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워주시고 무릎 덮개로 늘어뜨린 후에 바지를 내려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49번 이동변기 사용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2번 대상자의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번 변기는 불편한 쪽으로 45도 각도로 놓는다. 4번 배설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5번 소리 방지를 위해 변기에 물을 채운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침대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춥니다. 이동변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어날 수는 있지만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힘드신 경우에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밤에 낙상 우려가 있을 때도 이동변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항상 낙상 일어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침대와 이동 변기 높이가 같도록 맞춰주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2번에 보시면 대상자의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하면 균형을 못 잡으세요. 항상 양 다리가 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불편한 쪽 아니고 건강한 쪽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45도 각도 놔주시면 되겠고요. 또 4번처럼 배설 중에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두시면 어르신은 추워요. 그래서 안 되죠. 네, 환기는 맨 마지막에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소리 방지를 위해서 변기에 물을 채우나요? 아니요. 티슈를 깔아 놓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50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똑바로 누운 상태로 갈아준다. 2번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눕혀 갈아준다. 3번 물티슈로 닦아내고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4번 회원부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5번 둔부부터 꼬리 부분까지 피부의 상태를 살핀다. 정답은요? 네, 5번 둔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상태를 살핀다입니다. 기저귀를 교환해 주실 때 1번에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요. 협조가 안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옆으로 돌려 눕혀서 갈아주시면 되고 또 협조가 가능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바로 눕힌 상태로 엉덩이 들어주세요 하고서 기저귀를 교환해 주시면 되고요. 또 3번처럼 물티슈로 닦아내고 바로 기저귀를 채워주시면 습하기 때문에 이 피부 발진이나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항상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된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회음부는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뒤로 닦는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1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2번 소변 주머니는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비운다. 3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번 소변줄을 팽팽하게 당겨준다. 5번 유치도뇨관이 빠진 경우 신속하게 끼워 넣는다. 정답은요? 3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은 뭘까요? 소변 배출을 잘 못해서 관을 삽입해서 소변을 24시간 빼주는 것을 유치도뇨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치도뇨관 하신 분도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해 주셔야 요로 감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신장이나 방광 기능을 더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기사항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면 금기라고 하면 간경화증, 심부전증, 또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이런 경우면 수분 배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소변 주머니가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면 역류가 되겠네요. 나와 있는 배설물들이 소변이 방광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소변 주머니를 이렇게 2-3시간마다 비워주시진 않고요. 소변의 상태는 이렇게 관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3시간마다 소변을 잘 보고 계시는지, 소변이 탁하지는 않은지, 소변량이 적절한지 이렇게 상태를 관찰해 주시는 내용은 2-3시간마다 해주시지만 비우시는 거는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만 비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소변줄을 팽팽하게 당겨주시면 요도가 손상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5번 같은 경우에 자, 유치도뇨관이 빠졌네요. 그런 경우는 거의 어르신의 요도가 많이 손상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끼워 넣는 것도 역시 우리 요양보사님의 업무는 아니고요.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의료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도뇨관이 빠진 경우는 보고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을 물로 여러 번 헹군다. 2번 똑바로 누운 자세로 상반신을 낮춘다.
3번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물을 묻혀 닦는다. 4번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는다. 5번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은 후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요? 3번 일회용 스펀지 블러쉬에 물을 묻혀 닦는다입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구강으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 흡인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주셔야 돼서 이렇게 1번처럼 물이 나오면 안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을 혹시라도 삼키면 질식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로 헹군다 이거는 좋지 않은 내용이고요. 2번 같은 경우 똑바로 누운 자세로 상반신을 낮춰주시는 것보다는 높여주시고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해주셔야지 물을 삼키지 않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회용 마른 스펀지 브러쉬를 닦으시면은 입안이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잘 안 닦아집니다. 그래서 물을 묻혀서 흥건하게는 아닌데 물을 촉촉한 정도로 묻히셔서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처럼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아주시면 이렇게 구개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닦으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5번은요.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은 후 잇몸과 이를 닦는 것이 아니고 잇몸과 이를 닦고 그 다음에 입천장, 혀, 볼 안쪽 이렇게 합니다. 항상 순서를 보면 위아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윗몸, 그 다음에 윗니, 그 다음에 아랫잇몸, 아랫니, 그 다음에 입천장, 혀, 볼 안쪽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잇몸, 이, 위아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이 입천장, 4번이 혀, 그 다음에 5번이 볼 안쪽 이것이 이제 순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네요. 53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과 귀를 솜으로 덮는다. 2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3번 린스를 한 후 찬물로 헹군다. 4번 면봉으로 귀 안쪽 귀지를 제거한다. 5번 수건으로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싼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수건으로 어깨 아래에서 가슴까지 감싸주시면 되겠고요.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는 이유는 이제 물이 튀기 때문에 옷이 젖을까 봐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번처럼 눈과 귀를 솜으로 덮어주시면 눈은 이제 건조해지기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렇게 귀를 솜으로 막아주시는 거는 잘해주셨고 눈은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어요. 가볍게 덮어주시면 제 물이나 비누가 샴푸가 튀지 않는 거고요. 자, 두피는 손톱으로 마사지 하시면 상처가 납니다. 아프세요. 그래서 손끝으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린스를 한 후에 찬물로 헹구면 추워요. 네, 어르신 춥습니다. 따뜻한 물로 헹궈 주시고 4번에 보시면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는 제거하진 않습니다. 바깥쪽은 가능한데요. 안쪽의 귀지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54번 대상자에게 면도 돕기를 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침상에 반듯하게 눕힌다. 2번 면도 전 찬 물수건으로 덮어둔다. 3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90도 각도를 유지한다. 4번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5번 턱에서 귀 밑쪽으로 면도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긴다가 정답입니다. 면도 돕기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전기 면도기가 더 안전한데요. 이렇게 칼날이 있는 면도기를 사용하실 때는 소독된 일회용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대상자는 침상에 반듯하게 눕혀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수할 때나 식사하실 때, 배변하실 때는 이렇게 상체를 올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면도 전에는 찬물 수건으로 덮어주시면 이제 수축이 되기 때문에 상처 입기가 쉽죠. 그래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면도 나른 얼굴 피부와 항상 직각 아니고 45도 각도가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죠.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긴다가 맞고, 그렇게 잡아당긴 상태로 귀 밑쪽에서 턱으로 이렇게 면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대상자의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높은 대상자는 식사 직전에 목욕을 한다. 2번 팔다리 회음부 몸통의 순서로 닦아낸다. 3번 열이 나는 대상자는 따뜻한 물에 입욕시킨다. 4번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간 다음 물을 받는다. 5번 목욕 시간은 20에서 30분 이내로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목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번에 혈압 높은 대상자는 목욕을 하시면 위험하다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혈압 높으신 분은 지금 당장에는 목욕을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목욕하실 때는 항상 순서가 심장에서 먼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상에서 목욕할 때하고 통목욕을 할 때가 틀린데요. 이렇게 통목욕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심장에서 먼 곳부터 시작합니다. 다리, 그 다음에 팔, 그리고 몸을 헹구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회음부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로 닦아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열이 나는 대상자는 따뜻한 물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경우는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대상자는 우리가 어떤 처치를 하기 전에 지금 대상자 상태를 보고를 해주시는 게 우선이세요. 자, 보고를 한 이후에 물을 들어가더라도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는 욕조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다가 넘어지면 다치시기 때문에 한 발목 정도까지 이렇게 물을 받아 놓고 그리고서 들어가세요.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서 이제 물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욕조에 물을 발목까지 받은 다음에 그게 1번이고 그 다음 어르신 들어가는 게 2번, 그리고 물을 전체 받는 게 3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 목욕 시간은 20에서 30분이지만 이렇게 탕 안에 욕조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 이내로 해주신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56번 그림과 같이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상의를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액주머니 오른팔 왼팔 2. 수액주머니 왼팔 오른팔 3. 오른팔 수액주머니 왼팔 4. 왼팔 수액주머니 오른팔 5. 왼팔 오른팔 수액주머니. 정답은요? 3번 오른팔 수액주머니 왼팔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죠. 입히는 것도 벗기는 것도 처음 해보시는 거라서 그것도 어려운데, 아니 수액주머니까지 이렇게 있다니, 너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를 외우고 봅니다. 입마 벗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칙이 옷을 갈아입힐 때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자, 입을 때는 마비된 쪽, 입마. 벗건. 입을 때 마비, 입마. 그 다음에 벗건. 벗을 때는 건강. 하나만 외우셔도 되죠. 입을 때 마비된 쪽. 그럼 벗을 때는 거꾸로니까 건강한 쪽 먼저 벗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원칙을 한번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오른쪽이 불편해요. 오른쪽 마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가 뭔가요? 하면 입히는 거예요. 그럼 입을 때는 마비, 입마.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입마. 입을 때는 마비된 쪽, 그러면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인 걸 골라보시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인데 일단 그 다음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벗건.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죠. 지금 오른쪽 편마비니까 어느 쪽이 건강해요? 왼쪽. 자, 그런데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수액주머니. 항상 수액주머니는 중간에 껴있는 애다. 얘는 깍두기다. 그래서 항상 가운데에다가 껴준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지금 옷을 입을 때나 벗을 때나 얘가 가운데에 껴있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에 들어가질 않으면 옷을 입거나 벗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입을 때나 벗을 때나 수액주머니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가운데 수액주머니 있는 걸 골라주시면 돼서 여기서 보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여기는 입마 벚것만 아시면 입을 때 마비된 쪽 먼저니까 오른쪽 먼저 입어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57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3번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가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서 대상자를 움직이시면 우리 허리가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중심점을 낮춰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을 구부리셔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 얘는 이제 1번, 2번은 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 있는 것을 골라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3, 4, 5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구부린 상태여도 다리를 모으시면 기저면이 좁아지기 때문에 모은 걸 골라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X, 4번 보시면 다리 두 다리를 모았어요. 그래서 X. 자, 5번 보시면 허리를 너무 많이 구부리셨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예, 허리 보시고, 다리 보시고, 그 다음에 발까지 봐주셔야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5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할 때 지지해 주어야 할 신체 부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1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는 지금 침상에서 이렇게 앉히려고 할 때 항상 건강한 쪽을 바닥에 지지를 한 채로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일으켜 앉는 경우는 왜 앉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어딘가 가시려고 일어나 앉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고 또 건강한 쪽에 이동변기를 두고 그리고 침상에서 이렇게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건강한 쪽에 이동변기나 휠체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불편한 쪽에서 보통은 도와주시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건강한 쪽에서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한 쪽, 그걸 반드시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부축하는 경우가 건강한 쪽에서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항상 이 내용을 잊어버리시면 문제 풀기 힘듭니다. 건강한 쪽에서 도와준다, 요양보호사님은.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이시라서 왼쪽에서 지금 왼쪽이 건강하니까 왼쪽을 짚고 일어나실 때 왼쪽에서 도와준다.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해준다. 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 휠체어에 앉힌다. 라, 대상자의 한 손은 휠체어를 잡고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 가라 나다입니다. 자,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는 요 상황은요. 어르신이 집에 이제 재가인 경우 집에서 이 침상 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좌식 생활 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침상 생활 예전엔 침대에서 생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방문 요양을 가다 보면은 어르신이 그냥 편하게 이제 침대 없이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침대 없이 앉아 계시는 경우들 누워서 그러면 사실은 낙상 위험은 조금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편마비 대상자인데 한쪽이 지금 마비가 있으시잖아요. 편마비 대상자인데 이분을 지금 바닥에서 휠체어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어르신 편마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마비도 좀 심하신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휠체어는 위치 선정이 가장 우선인데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가까이 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 휠체어는 잠금장치, 발받침대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잠금장치가 나왔네요. 그러면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를 이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자세를 잡아주셔야 돼요. 대상자의 한 손은 휠체어를 잡습니다. 이 한 손은 보통 건강한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손은 일단 휠체어를 잡고 양쪽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하시기 좋도록 자, 무릎 꿇어 이겁니다. 무릎 꿇어 일단 제 1번 무릎 꿇어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주셔야지 일어날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어깨를 지지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허리와 어깨를 지지해 주신 상태로 이제 대상자는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여기에 힘을 주시고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았죠. 그래서 이 두 건강한 쪽으로 힘을 주시면서 천천히 일어나 휠체어에 앉히는 것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휠체어로 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은 휠체어에 앉히는 게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순서가 가라, 나, 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후 좌우로 빠르게 이동한다. 2번 360도로 몸을 회전하도록 한다. 3번 고정된 손잡이를 잡고 약 3분간 서 있도록 한다. 4번 빠른 속도로 제자리 걸음을 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몸을 받쳐준다. 정답은요? 네, 3번 고정된 손잡이를 잡고 약 3분간 서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선자세에서 균형 잡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서 계시는 경우 잘 서 계신다면 이제 서서히 몸을 움직이실 때는 전후 좌우로 움직여 주시되 너무 빠르게 이동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빠르게라는 말이 1번은 틀렸고요. 360도로 회전하시면 어지러워서 어르신들 다 쓰러지세요. 네, 회전하지 않고 전후 좌우로 제자리 걸음을 걸으시죠. 그래서 4번도 보시면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천천히 제자리 걸음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님은 항상 불편한 쪽에서 받쳐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보행기에 최대한 몸을 의지하게 한다. 2번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게 한다. 3번 보행하기 쉽게 슬리퍼를 착용하게 한다. 4번 약한 발과 함께 보행기를 이동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앞에서 이동을 돕는다. 정답은요? 4번 약한 발과 함께 보행기를 이동한다입니다. 네, 보행기를 사용하실 때는 대상자가 보통 발이 양쪽에 힘이 없으신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하지에 힘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1번 보행기, 2번은 양쪽 다리 힘 없는 경우는 아무 발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발이 나가시는 게 보통 순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답이 없기 때문에
약한 발과 함께 보행기를 이동한다가 답인데요. 이런 경우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경우는 보행기와 불편한 다리가 같이 나가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발이 나가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약한 발과 함께 보행기를 이동한다.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 보행기에 최대한 몸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리와 보행기에 같이 힘을 균등하게 주시는 게 좋겠고요. 한 번에 멀리 이동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 걸음 정도 걸으시는 게 맞고요. 또 슬리퍼를 착용하시면 넘어질 수 있어요. 미끄럼 방지 신발 신어주시고, 요양보사님은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쪽에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63번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2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3번 마비된 다리 지팡이 건강한 다리, 4번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 5번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정답은요 2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와 평지가 같습니다. 지팡이는 보장구라서 대상자를 걷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가 나오면 지팡이가 먼저다, 그 내용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딱 2개가 남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지마건이죠.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대상자의 위생적이며 안락한 침상 생활을 위한 침구류의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이 좋다. 2번 양모, 오리털 등의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번 시트는 재봉선이 있는 두꺼운 소재가 좋다. 4번 감염 대상자는 모포와 베개를 매일 세탁한다. 5번 시트는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 시트는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다입니다. 시트는 대상자가 매트리스 위에 눕기 전에 매트리스를 감싸는 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으로 된 것이 이제 습기도 잘 흡수하고 또 땀도 잘 흡수하겠죠. 그래서 너무 진한 색보다는 또 옅은 색이 좋고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시트가 흰색 혹은 분홍이나 파스텔 톤의 하늘색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매트리스 너무 푹신한 것은 오히려 허리에 좋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양모나 오리털 햇볕에 말리는 게 아니고 그늘에다가 말려주셔야 합니다. 시트는 이렇게 재봉선이 있거나 두꺼운 소재는 오히려 욕창 발생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재봉선이 없는 것, 또 너무 두껍지 않은 것으로 해주시는 게 맞고요. 또 감염 대상자는 모포와 베개를 매일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모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서 커버만 매일 세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65번 다음 중 올바른 세탁 방법은 1번 수선이 필요한 경우 세탁 후 수선한다. 2번 세탁물에 실금, 하열이 있으면 세탁 후 보고한다. 3번 면직물 속옷은 삶기 전에 먼저 세탁한다. 4번 얼룩이 묻은 옷은 전체 세탁을 한 후 얼룩을 제거한다. 5번 혈흔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다. 정답은요 3번 면직물 속옷은 삶기 전에 먼저 세탁한다가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1번 보시면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수선을 하고 나서 세탁을 해야 합니다. 줄거나 이 옷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수선을 하고 나서 이제 세탁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또 2번처럼 세탁물에 실금, 하열이 있으면 지금 하열 같은 경우 유실금도 지금 없는 경우 갑자기 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한 다음에 세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이제 얼룩이 있네요. 그러면 얼룩을 부분 세탁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 세탁해 주시면 돼요. 자, 또 5번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혈흔이 묻은 옷은 반드시 찬물로 먼저 세탁을 해주셔야 응고가 되지 않고 쭉 하고 혈흔을 헹궈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묻은 옷은 찬물로 세탁하고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6번 제가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 번 입은 후 세탁한다. 2번 옷은 계절 및 용도별로 분류하여 수납한다. 3번 자주 입는 옷은 서랍의 깊은 곳에 보관한다. 4번 낡은 의류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버린다. 5번 방충제는 보관 용기의 아래쪽 구석에 넣어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옷은 계절 및 용도별로 분류하여 수납합니다. 의복을 관리하실 때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섞어 놓으면은 입으시기도 찾으시기도 힘들고 또 정리하기도 힘든데요. 자, 그래서 분류를 해서 수납하시는 게 좋고요. 새로 구입한 의류는 세탁한 다음에 이제 입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주 입는 옷은 찾기 쉽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너무 깊은 곳에 보관하시기보다는. 자, 그리고 낡은 의류는 우리가 판단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또 방충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놔주셔야 방충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67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돕던 중 잠시 전화한다며 자리를 비우고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통화 좀 그만하세요. 2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번 같이 일하기 힘드네요. 4번 제가 드릴 테니 편하게 통화하세요. 5번 식사가 늦어져요. 기다리시는 어르신이 걱정이 되네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 전달법이죠. 나의 의중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전달법입니다. 아주 효과가 좋은데요. 이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가 의사가 어떻다, 내가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식사가 늦어져서 기다리시는 어르신이 걱정이 되네요. 누가 걱정이 됩니까? 내가요. 이렇게 나의 의사가 들어가야지 나 전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68번 효과적인 말벗하기를 위한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자 영감이 돌아가신 후엔 도둑이 들까 겁도 나고 무서워. 늘 문단속을 해주셨거든. 요양보사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셨네요. 1번 적극적 청취, 2번 존중과 관심, 3번 정보의 제공, 4번 증상 완화 보조, 5번 감정 공감.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감정 공감이죠. 늘 문단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 할아버님은 자상한 분이셨겠군요. 예. 그래서 이 대상자와 같이 요 대상자 느끼는 것을 우리도 같이 표현해 주시는 것이 감정 공감입니다. 69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게 한다. 2번 대상자 옆에 앉아서 대화한다. 3번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한다. 4번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5번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대화한다. 정답은요? 1번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게 한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듣긴 하시거든요. 근데 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세요. 알아들으시면 눈을 깜빡이세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왜 그래요? 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다른 표현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옳은 방법이죠. 70번 요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기저귀를 재운다. 3번 따뜻한 물주머니를 아랫배에 대준다. 4번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5번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배를 눌러준다. 정답은요? 5번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배를 눌러줍니다.
이 내용이 이제 치골 상부라고 하는 곳이 바로 방광 위치에 있는 곳인데요. 배꼽 아래 부분입니다. 배뇨 후에 이렇게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아랫배를 눌러주시면 잔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짐을 점차 줄인다. 2번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말한다. 3번 그만하라고 반복하여 말한다. 4번 멈출 때까지 그냥 둔다. 5번 짐을 강제로 뺏는다. 정답은요? 네, 2번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말한다 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행동, 이렇게 계속적으로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이러한 행동을 하실 때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이 행동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대상자분들은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요걸 하게 되는 행동을 우리가 다 모두 짐작할 수는 없지만 점차 뇌의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제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짐을 싸다 풀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르신 노래할까요? 손뼉을 친다든지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산책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준다. 이 내용이 가장 적합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과자 봉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입에 물고 안 줄 때 대처 방법은 1번 위험하다며 야단친다. 2번 강제로 뺏는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번 대상자가 줄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정답은요?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입니다. 자, 과자 봉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입에 물고 계시는 경우에는요. 요걸 어르신이 좋아하는 간식 아니면 이제 요걸 이렇게 바꿀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간식하고 교환해 주신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바지의 허리 부분을 움켜쥐고 배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을 어둡게 한다. 2번 TV를 크게 틀어놓는다. 3번 약을 먹여 잠을 재운다. 4번 신체적 불편사항을 해결해준다. 5번 불안해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놓는다. 정답은요? 4번 신체적 불편사항을 해결해준다입니다. 밤에 바지의 허리 부분을 움켜쥐고 배회합니다. 막 돌아다니시는데 바지의 허리 부분을 움켜쥐고 돌아다니시는 이유는 뭔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시다든지 불편한 점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보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단계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뭔가 배설을 한다든지 또는 드신다든지 하는 이런 게 이제 1차적인 욕구인데요. 신체적인 불편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갑자기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방에 가두고 혼자 있게 한다. 2번 큰 소리로 야단친다. 3번 멈추도록 힘으로 제지한다. 4번 행동이 진정된 후 이유를 물어본다. 5번 안정된 태도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정답은요? 5번 안정된 태도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입니다. 흥분하여 갑자기 난폭한 행동을 한다 해서 가두거나 이렇게 큰 소리로 야단치거나 억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안정된 태도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시면 또 그때 상황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유를 물어봐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5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혼란해지고 불안정한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가 혼자 있게 한다. 2번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3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감을 준다. 4번 평소에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번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를 걸어준다. 정답은요? 4번 평소에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여준다입니다. 석양증후군일 때는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면서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키워주시면 또 이제 밝아지기도 하고 평소에 즐겨보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익숙하세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주는 거, 불 켜주는 거 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조금 안정이 됩니다. 대신에 1번처럼 혼자 있게 해주시면 어르신이 어떤 사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혼자 있게 하시면 안 되고 낮에 충분히 자게 하면 밤에 잠을 안 오시기 때문에 불안 증상이 가중될 수 있어요. 조명은 밝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5번 같은 방법이 아주 좋지 않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석양 증후군일 때 어둠 때문에 어두워지면서 불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르신께 적합한 요양보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보다는 훨씬 4번이 정답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6번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동료 노인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핀잔을 주며 꾸짖는다. 2번 식사를 주지 않는다. 3번 조용히 자리를 옮겨준다. 4번 큰 소리로 화를 낸다. 5번 좋아하는 물건을 준다. 정답은요? 3번 조용히 자리를 옮겨준다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가 다른 어르신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고 있네요. 일단은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과 이 함께 계신 어르신의 자리를 떼어놓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내용이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77번 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송편 만들기를 하던 중 치매 대상자가 잘 따라하지 못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과정을 한꺼번에 자세히 설명한다. 2번 그냥 두고 진행을 한다. 3번 반복하며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 4번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킨다. 5번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만들어준다. 정답은요? 3번 반복하며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입니다. 자, 체험 프로그램 하는데 송편 만들기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반복하여 주시고요. 천천히 시범을 보이시면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말기암 대상자가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감추고 울면서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함께 외출을 한다. 2번 옆에서 계속 말을 시킨다. 3번 대상자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4번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돕는다. 5번 손을 잡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손을 잡아주며 옆에 있어준다입니다. 말기암 대상자, 이제 우울한 상황이시네요. 이럴 때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해서 혼자 내버려 두시면 더 우울해집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면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옆엔 누군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훨씬 이 우울 증상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이때 아유 괜찮아질 거예요. 뭐 이런 피상적인 상투적인 이런 위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도움이 될까요? 손을 잡아주며 옆에 있어주면 아, 내 옆에 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79번 거리에서 갑자기 침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번 팔을 주물러 경련을 풀어준다. 3번 수건을 입에 물려준다. 4번 머리 아래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5번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련을 하는 대상자인데 그냥 경련이 아니고요. 침을 흘리면서 경련을 하고 있을 경우에 기도로 침이 넘어가면 질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대신에 만약에 침을 흘리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그냥 놔두시고 대신 뭔가 위험한 물건이 떨어진다든지 머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어주시고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팔을 주무르신다. 이 내용은요. 경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경련을 하고 계신 상태로 관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주무른다든지 억제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2차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근골격계에 이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둔다가 정답이고요. 수건을 입에 물려주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경련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기도가 이 수건을 입에다 넣으면 혀가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바로 이 3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입에 물려주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세요. 자, 그리고 머리에는 부드러운 거 대주셔야 하고 또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는 심폐소생술은 쓰러져 있는데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심장이 지금 뛰지 않는 상황일 때이기 때문에 경련할 때는 심폐소생술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80번 제가 서비스 방문 시 방에 쓰러져 있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의식 확인, 2번 인공호흡, 3번 기도 유지, 4번 가슴 압박, 5번 119에 신고. 정답은요? 1번 의식 확인입니다. 방에 대상자가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디 부딪혀서 넘어져서 쓰러지신 건지 심정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르신 하면서 어깨뼈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언어로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의식을 확인해야 됩니다. 호흡이 있는지 이런 내용도 확인을 해주시고 의식 확인이 제일 먼저 119에 신고 도움 요청 그리고 가슴 압박을 하고 기도 유지 이후에 인공호흡을 해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모두 공부를 마쳤는데요. 80문제 푸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시험에 많이 도움되시고 또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